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뉴욕 증시는 밤사이에도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다우지수 홀로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의 상승률이 1%대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브로드컴과 알파벳 덕분이었습니다. 네, 반도체주 안에선 사실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적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로 갈수록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봐야 될까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조금 전에 마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25%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죠. 1%대의 상승률, 1.18%의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기술주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가는 0.33% 강세로 시장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리를 옮겨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홀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브로드컴과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이 밀고 알파벳이 앞에서 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특히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부터 소매 판매 지표, 성장률 지표, PC 가격 지수, 이 물가 지표까지 정말 많은 지표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분위기 핀비즈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주도주 자리를 내줄 차례인가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빅테크 쪽으로 투자 심리가 매우 쏠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그 쨍한 초록색이 주로 빅테크에 몰려 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가 장중에 5%대, 아마존이 2%대, 알파벳이 4%, 메타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1% 안팎의 상승률 장중에 기록 중이었는데 M7 중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1.55% 내림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과거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해 왔는데 지금 엔비디아 최근 들어 흐름이 조금은 부진하죠. 과연 주도주 자리를 다른 기업에 내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빅테크 관련해선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애플입니다. JP모건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업그레이드에 따른 아이폰 사이클이 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한 서비스 매출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 부문 매출이 견고하게 나오면서 애플의 성장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밤사이에도 하락을 했는데 조정 국면에 이로써 진입을 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다만 번스타인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회가 여전히 크다라면서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밤사이에도 크게 올랐고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제프리스가 2025년의 톱 기술과 인터넷주로 알파벳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밤사이에 크게 올랐죠. 웨드부시가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제시했고 가장 크게는 6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다고 어제도 머스트노 5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자율주행과 AI에 대한 정책들이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되고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게 웨드부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와는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연말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M7의 종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M7 장중에 엔비디아만 홀로 하락세였는데 종가 어땠는지 보시죠. 애플이 1.17%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밤사이에 1%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밤사이에 1.68%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아마존 확인해 볼까요? 아마존의 주가는 2.41%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도 함께 보시죠. 3.55% 강세를 보이면서 200달러 선에 더욱더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메타입니다. 메타의 주가는 0.63% 강세로 마감했고요. 테슬라 밤사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무려 6.18% 상승하면서 주당 463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건 당연히 브로드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도달했고 이날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대를 더욱더 공고히 굳히는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죠. 매수 의견 냈고요. 목표가 190달러 선에서 240달러로 제시했습니다만 장중 차트인데 장중에도 이미 250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향후 매출과 순익 성장세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라면서 브로드컴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워낙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목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고요. 바클레이즈와 트루이스트도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바클레이즈는 205달러였고요. 트루이스트는 26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컴 종가 봐야겠죠. 브로드컴 밤사이에 11.21% 상승하면서 주당 250.01달러의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3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주가 되겠습니다. 18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JP모건에서는 강한 실적이 기대된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전력들을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23일 개장 전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이 소식에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밤사이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될 때 슈퍼마이크로는 퇴출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블룸버그의 소식이 있었죠. 자본 조달을 위해 에버코어 ISI의 도움을 받는다.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인데 이 소식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셔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5.61%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먼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밤사이에는 좀 더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차익 시험 빠르게 나오면서 0.01%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무려 장 초반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8%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테마적 성격의 그런 이슈들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10만 7천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테지 회장이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사이버 맨하튼과 같다. 고점에서 계속 매수할 것이고 언제 매수하든 정말 좋은 투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주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한번 살펴볼까요? 코인베이스 1.52% 강세로 마감했고요. 마라홀딩스도 한번 보시죠. 마라홀딩스 8%대의 상승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가지 더 로빈후드도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드론주도 조금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미 들썩이는 모습들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12월 13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들썩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한 언유주얼 머신스가 있었고요. 또 팔란티어와 레드캣 홀딩스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
전해지면서 드론주 굉장히 강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캣 홀딩스는 현재 레딧의 유명한 이런 투자 관련 페이지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레딧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일명 밈 주식을 유발해냈던 주요 사이트이기 때문에 과연 드론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특히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레드캣 홀딩스와 언유주얼 머신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유주얼 머신스입니다. 밤 사이에는 17.93%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레드캣 홀딩스도 같이 보시죠. 26.97% 급등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흐름들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249%를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4.3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와 금 가격도 보시죠. WTI가 1%가량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대 이하로 나온 중국의 소비 지표에 좀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금값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었죠. 시장 금리가 안정되자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FOMC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의 차익 실현 물량 빠르게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더욱더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밤 제시됐던 내년 S&P 500의 목표치인데요. 7,400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에버코어 ISI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월가 투자 은행들의 평균 전망치가 6,630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올해도 차기 정권의 시장 친화적 정책이 가져올 낙관론, 또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과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주식시장은 강세로 마감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적 정책이 내년 주식시장을 새로운 정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S&P 500이 20% 이상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에버코어 ISI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해당 수치는 2025년 강세장이 이어지게 될 때 보여질 수 있는 예상 수치이고 평균적인 S&P 500 지수로는 6,80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와 경제 둔화의 가능성 그리고 국채 수익률 상승이 동반된다면 금융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S&P 500이 5,200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25년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더 균형 있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성장폭이 지난 2년간 없었던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순환기에 접어들면서 대형주들 위주로의 순환 매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일단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형주 위주의 다우존스 지금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오고 있지만 기술주 위주로의 강한 상승이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해당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이 IRA 보조금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던 소식이었던 만큼 관련 업체들의 큰 주가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날장에서도 5% 추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나 부품, 또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를 배터리 소재 가공과 또 국가 방위 공급망 그리고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와 핵심 광물, 또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도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해당 소식에도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이 테슬라 분석가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51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낙관론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의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기존에 있었던 테슬라 목표 중 최고치를 뛰어넘는 목표가를 다시 제시를 했고요. 내년부터 빅테크 전망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지를 놓고 저희도 함께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연말 연초 이데일리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치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제 실적 발표한 브로드컴 오늘도 연일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장에서는 마이크론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시장의 시선은 마이크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 시장이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심화되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에도 HBM과 같은 고부가 제품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세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CT 같은 경우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공유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은 87억 400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76달러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CT의 데일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PC와 핸드셋 시장에서 D램 재고 과잉으로 인해 메모리 제조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했지만 만약 실적 부진으로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매수의 기회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가를 150달러 선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올해 고공행진을 해왔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말 상승세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난 11월 21일 152달러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정을 이어오던 엔비디아, 최근 한 달 사이에 6%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한 기술 분석가는 이번 주 엔비디아가 기술적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해왔는데요. 현재 125달러에서 130달러 자체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방어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거래일 S&P 500 안에서 하락했던 종목이 상승했던 종목보다 많았던 10번째 거래일이었다라는 점도 이 기술 분석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1996년 이후 최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과거에도 자금은 주식시장에 유입되면 현금이 더 큰 대형주들에게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는 몇 종목들이 주춤해지는 게 전체 시장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르는 종목들만 강하게 오르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되려 하락하면서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일부 종목들로 인해서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시사하는지도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간밤 전해진 주요 헤드라인이죠. 트럼프를 만난 손정희 대표의 소식인데요. 일단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ve just concluded a very productive meeting, and today I'm thrilled to announce that SoftBank will be investing $100 billion in America, creating 100,000 American jobs at a minimum. And he's doing this because he feels very optimistic about our country since the election. And many other people are also coming in with tremendous amounts of money. This historic investment is a monumental demonstration of confidence in America's future, and it will help ensur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ing technologies, and other industries of tomorrow are built, created, and grown right here in the USA. One of the beautiful things about Masa is he's very much involved with emerging technology, probably knows it maybe better than almost anybody. Thank you so much. I'm very, very excited. I would really like to celebrate the great victory of President Trump. And my confidence level to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ly increased with his victory. So because of that, I'm now excited to commit this $100 billion and 100,000 jobs into the United States. This is double of last time, as President Trump said. Because I say, oh, President Trump is a double down president. I'm going to have to double down, $100 billion and 100,000 jobs. This is, my confidence level, because that has doubled down.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 진행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회견에서 소프트뱅크가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만 개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손 회장은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의 투자를 늘리면서 4년 동안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수준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엄청나게 부각받고 있다라면서 투자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날 회견에서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등을 묻는 질문에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하면서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는 만큼 위대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지 손정희 회장의 자신감 있는 투자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일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도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때 10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 랠리를 펼쳤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10만 5,9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FTS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히려 고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은 사이버 맨해튼이다라는 표현을 내놓았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시기가 비트코인을 사기 최적의 시기다라는 표현과 함께 고점일지라도 더욱더 높아질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투자하기 가장 최적의 시기이다라는 표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자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11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돌파해 줄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 시간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마지막 FOMC 특집 시리즈 2탄 피트 CME 패드워치 점도표 SEP 보고서 비둘기파 매파입니다. 자, 어저께 거 빨리 복습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연방제도 준비 이사회에 지금 그 깃발이라고 했죠. 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이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있는 보드 오브 가버너. 이사회라는 가장 중요한 축. 이것 때문에 예전의 기사에서는 그냥 FRB에서 FOMC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FRS라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안에 있는 한 축인 보드 오브 가버너스. 이 지금 FRB라는 그 이사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연방준비 제도에서 회의를 개최한 FOMC라는 표현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FRB라고 표현했던 거는 그 용어를 풀어 쓰지 않았으면은 그게 마치 이사회에서 발표를 한다던가 FRB 아니면 똑같이 FRB인데 B를 뱅크로 바꿔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페더럴 리저브 뱅크로 표현한다든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안에 있는 이사회, 그다음 연방준비은행, 그다음에 FOMC 세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연방준비은행이기 때문에 FRB를 뱅크라고 표현해버리면은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 페드, 그 다음에 한국말로 연방준비제도, 그것도 이상하니 줄여서 연준. 그러니까 영어로는 페드, 한글로는 연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쓸 거를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사에서는 페드 연준으로 표시하는 거. 근데 그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조. 복잡한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FRB가 FOMC를 열었다.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페드랑 연준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FRS라는 시스템이죠. 그렇다고 FRS를 쓰진 않죠. FRS도 썼는데 그러면 또 이상해요. 이게 무슨 시스템인데 우리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 제도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라고 해버리니까 또 무슨 컴퓨터 시스템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FRS라는 시스템 아래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었다. 페더럴 리저브 보드 오브 가버너스. 그래서 이걸 보고 FRB라고 한 건데 이건 실제로 이사회입니다. 혹은 보드를 뱅크로 바꿔서 마치 연방준비제도 은행이라는 곳에서 뭐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방준비제도 은행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겁니다.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은행은 여기 따로 있거든요. 12개 연방준비 은행 뱅크가 있기 때문에 FRB를 뱅크로 해버리면 이상한 저기가 생겨버립니다. 곡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페드랑 연준입니다. 근데 페드랑 연준이 FRS라는 시스템 아래 세 가지 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라고 FOMC가 회의가 열리게 되죠.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기 이사회죠. 자, 이사회는 7명이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사회 7인 멤버. 이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의장, 부의장, 금융감독을 하는 부의장 따로 있고 1, 2, 3, 4, 4명의 지금 그 임원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력이 있었고요. 공화당, 민주당 섞여 있고 남성, 여성도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이 있었고 이사회 임기는 단임 14년이고 왜 다시 된 거면 그 전에 나간 사람들이 있죠. 중간에 나간 사람들을 대신하면 그 나머지 임기를 하고 다음에 다시 임명되면 14년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장, 부의장은 4년 임기.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에서 내려오더라도 이사 임기 14년이 남아있으면 이사로서의 역할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7명의 이사회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은 뭐예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워싱턴에 보드 오브 가버너 이사회가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축에서 구성원을 엮어가지고 FOMC를 연다. 그렇죠? 여기서 보드 오브 가버너스 7명의 멤버 고정에다가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고정. 그래서 8명의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돌아가면서 4명을 껴가지고 투표권은 여기 12명이 있는데 나머지 7명도 이렇게 회의에 같이 참여한다. 단지 투표권만 12명에게 있을 뿐 이 사람들도 결국에 수납근무로 여기 4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도 중요치 않다고 할 수 없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준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 이 세 가지를 잡는 게 연방준비제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를 열면은 자, 보통 그냥 8번을 꼭 열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8번을 여는 게 지금 정례화가 됐어요. 그래서 1, 3, 4, 5, 6, 7, 9, 11, 12 이렇게 이번 연도는 열렸는데 12월 딱 하나 남았죠. 자, 여기서 뭔가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뭐가 매달 뭐가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월 달에는 성명서랑 회의록이 있죠. 자, 3월 달 뺄게요. 4월 달, 5월 달 성명서 회의록 있죠. 자, 6월 달 뺄게요. 7월 달에 성명서 회의록 있죠. 자, 9월 달 뺄게요. 11월 달에 성명서 회의록 있죠. 자, 근데 뺐던 369. 369에는 뭐가 있나요? 369만 뭐가 따로 있죠. 프로젝션 자료가 3월, 6월 프로젝션, 9월 프로젝션. 자, 369에만 프로젝션이 있어요. 자, 회의를 열면은 성명서가 바로 발표가 되고요. 요약집 같은 거. 그 다음에 3주 뒤에 보시면은 1월 30일, 31일에 FOMC 회의가 1박 2일로 열려요.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고민하면서 회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은 2월 21일, 3주 정도 뒤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원본은 언제 나오냐? 전체 원문. 썩히지 않죠. 가둬놨다가 5년 뒤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명서는 바로 발표가 되고 3주 뒤에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369,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12에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프로젝션 자료가. 이게 중요하죠. 369, 12에만 성명서 회의록 이외에 프로젝션 자료라고 따로 여기에 경제 전망이 담기는데 경제 전망 요약에 그 안에 점도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점도표에는 19명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투표권 몇 명이었어요? 회의는 19명이 참석하지만 투표권은 12명만 있는데 그 나머지 7명을 포함한 19명의 익명의 금리 전망이 점도표에는 19개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은 12개지만 19명의 모든 이 지금 FOMC 회의 참가자들의 금리 전망을 알 수 있으려면 369, 12에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 속에 있는 점도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69, 12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어제 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때부터 보면은 코로나 때 너무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나가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간 다음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갔는데도 안 풀린다, 시장이. 그럼 채권을 사서 공개시장 조작을 한다고 해요.
채권을 마구 사들여서 돈을 막 풀어요. 그게 QE입니다. 빨아들이는 건 QT고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또 해요. 그게 통화 정책이고 재정 정책은 그 정부에서 하는 거죠.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것들. 보너스 주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돈을 왕창 풀고 제로금리 가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인 PC, 개인 소비 지출이 2%로 간다는 확신이 쓰자 이제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인 고용시장을 완화시키려고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4.5에서 4.75가 나오고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금리를 통해서 아까 전에 연준의 그 목표 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잡는 것이죠. 최대 고용에 좀 더 방점을 두어서 완화를 시키는 쪽,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비둘기파고 이 지금 최대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에 그 중심을 둬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쪽이 매파입니다. 자, 이 지금 연준의 홈페이지에 연준이나 페드라고 했죠. 페드나 연준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방기금 목표 범위 지금 현재 4.5에서 4.7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떤 거죠? 개인 소비 지출 PCE 2.3 10월 달 거 나오고 실업률 4.2, 국내 총생산 GDP 2.8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죠. 요 세 개가 연준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유가 요거를 주력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36912에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 이 세 개가 이 페드에서 예측한 게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예측해서 뭐 예측치 컨센서스 상회했네 뭐 이러잖아요. 연준 페드에서도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지표, 여기에 근원 PC까지 더해서 네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점도표까지. 그러니까 36912가 중요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개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어제 보시죠. 개인 소비 지출 그래프 그려놨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왜 CPE 대신에 PC 쓰는지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도 여기 나와 있고요. 최대 고용 목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GDP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국내 GDP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구글 번역하면 다 나와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역대 의장입니다. 뭐 이걸 쭉 알 필요 없는데 역대 의장이 이렇게 임명한 대통령부터 임기 종료 쫙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너무 오래 전이라 역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쭉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찰스 썸머 현민 이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최근으로 좀 오죠. 1960년대로 넘어가면은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컬러가 안 바뀌었네요. 자, 한 번 더 넘어가죠. 계속 흑백. 리처드 닉슨부터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지미 카터 요 정도부터도 모르는 사람 로널드 레이건 들어봤죠? 가다가 이제 벤 버냉키, 뭐 그린스펀, 폴 볼커 여기 요 정도 요 12번부터는 뭔가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들이에요. 자, 파월 바로 전에 옐런이 있었는데 오바마가 임명을 했고 딱 4년 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딱 4년 임기 딱 단계하고 끝났어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파월을 임명한 다음에 바이든이 다시 들어와서 바이든이 재임명을 했다가 트럼프가 지금 다시 들어왔죠. 자르고 싶었는데 지금 못 자르니까 2026년까지 가야 되는데 또 안 자른대요. 자, 어쨌든 파월은 2018년 2월 5일 날 현직을 시작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매파 비둘기파. 야, 의장은 그럼 매파냐 비둘기파냐. 자, 보세요. 옐런이 바로 그 전이었죠. 옐런은 그럼 뭡니까? 자, 이거는 지금 매거든요. 자, 뒤로 가볼까요? 근데 여기 비둘기잖아요. 그렇죠? 파월로 가볼까요? 파월은 무슨 파예요? 파월 여기 매죠. 근데 뒤로 가볼까요?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페드 연준의 의장은 비둘기파나 매파로 쏠릴 수 없는 의장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의장은 아까 말했듯이 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의장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도 총재라는 건 틀립니다. 그렇죠? 그 가끔 뭐 FIB 총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말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총재는 어디 있어요? 그게 왜 그 뉴스에서 착각이 나오면 한국은행은 총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는데 파월을 총재라고 불러버리면 이게 혼용이 돼버려요. 의장입니다. 체어맨이라고 불러야 돼요. FRB 의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닌 거예요. 온건파라 불리죠. 올빼미파라고도 불리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만장일치를 끌어내야 되는데 매파나 비둘기파를 쏠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평에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될 때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옛날에 폴 볼커 의장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해서 매로 그려졌다가 그다음에 돈을 왕창 풀어야 될 때는 벤 버냉키를 닮았다고 해서 비둘기가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 속했느냐에 따라 그런 거죠.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상승하던 때 그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려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파이터로서의 명성, 그러니까 매파로서 완전 굳혀졌죠. 시기가 그러했으니까요. 벤 버냉키는 돈을 왕창 풀어서 이 서프라임을 이겨냈어야 되니까 비둘기파로 굳어졌죠. 근데 파월은 두 개 다 섞였어요, 지금. 임기를 하면서 두 개 다 섞여버렸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 완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살려냈어야 되죠. 제로금리랑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금리가 급상승하니까, 물가가 급상승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마치 인플레이션 파이터처럼 매로 변신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평에서는 두 개 다 그려진 거예요. 옐런도 마찬가지고. 그 짧은 4년의 임기 안에서도 저렇게 만평이 비둘기 매 얼굴 두 개가 바뀔 정도로.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렇게 저게 추정을 안 한다면은 그 얘기밖에 안 돼요. 약간 8차원? 아니면은 저기 사이코패스밖에 안 돼요. 그쵸? 옐런이 4년 안에 그러면 비둘기 매가 막 맨날 바뀌고. 그건 아니고 의장은 그런 위치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이사랑 부의장들의 성향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페드워치에, 이 페드워치는 CME에서 발표가 됩니다. 우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대부분 3대 지수가 지금 운영이 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 벨 쳤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금, 은, 선물, 달러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품들이 거래되는 대표적인 시장이 있는 곳이 시카고입니다. 금융상품은 뉴욕에 있고요. 자, 여기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 금리 선물이 거래가 돼요. 그 금리 선물 거래되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예측치를 내놓은 겁니다. 아까 전에 4.75에서 지금 여기 지금 4.5에서 4.75에서 지금 4.25에서 4.5로 베이비 컷이죠. 베이비 컷을 지금 친다는 이 지금 추정치가 98.6이 나왔어요. 확률이. 그리고 지금 4.5에서 4.75 동결이 1.4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일단. 그렇죠? 이걸로 볼 수가 있고 여기 가면은 도트 플로트라고 차트랑 테이블 있죠. 여기서 점도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점도표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는데 경제선자 전망성 요약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점세 보면은 19개예요. 빨간색은 빼고요. 빨간색은 CME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에 따른 실질 금리를 찍어 놓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고요. 나머지 검은색이랑 파란색 있죠. 검은색이랑 파란색 점을 세보면 19개입니다. 점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7명의 의견까지 담겨 있죠. 근데 여기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요. 익명이에요. 여기서 누가 파월인지, 누가 보우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동안 언급했던 멘트들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이 중요하죠. 이 파란색은 뭐냐? 중간값. 여기에 평균 중간값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는 98.6으로 이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갔을 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뭐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사실 2%대로 가려다가 지금 다시 두드러기 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9명의 누가 이걸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균 중간값이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여기 기준점 밑에 있으면 금리 더 많이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여기가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막 그냥 올라간다. 매파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매파의 의견은 뭐라고 했죠? 매파는 최대 고용을 위한 금리 인하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춘 애들이라고 했죠. 그쪽으로 만약 의견이 쓰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매파적 금리 인하가 돼버린다면 이 12월 달에 점도표가 공개된다고 했잖아요. 12월 달 점도표가 중간값이 높아져 버리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내년에 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획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2025, 2026 그리고 여기 장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장기로 가면은 나중에 2%에 수렴하게 되네요. 그렇죠? 19명이 더 지금 퍼지게 됩니다. 지금은 예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퍼지게 되죠. 이게 장기적인 예상치는.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면 이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빨개져요. 요것만 보고 다음 이거는 또 내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자, Summary Economic Projection 해서 앞자를 따서 SEP 보고서라고 합니다. 패드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SEP 보고서는 언제만 나온다고요? 성명서랑 회의록은 8번 회의에 모두 공개가 되고 SEP 보고서는 369 12에만 나옵니다. 이번 달에 나오죠. 근데 여기에 바로 점도표가 있는 겁니다. 아까 페드워치에서 점도표를 볼 수도 있고 페드에서 이걸 다운받으면 아까 프로젝션 PDF 파일이 있죠. 그거 다운받으면 나와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경제 전망 요약이 실리는데 4가지가 있죠. 여기 리얼 GDP,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그다음에 PCE, 코어 PC, 에너지, 음식료 뺀 나머지 PC, 많이 했죠, 코어 PC. 자, 4개에 대한 전망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내놨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도 다 그려놨고요. 자, 그래프로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자, 요 GDP, 실업률, PCE, 그다음에 코어 PC. 그러니까 이 최대 고용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이 지금 최대 고용에 해당되는 실업률 지표, 그다음에 물가 안정에 해당되는 PC랑 코어 PC, 그다음에 이걸 다 통해 가지고 GDP를 결국 좋게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요 4개에 대한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요건 이제 내일 할게요. 요 마지막에 점도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워치에서 여러분들이 도트플로트에서 보셔도 되고 저걸 다운받아서 369 12월 달에는 항상 CE의 그 보고서를 경제전망 요약 보고서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점도표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2월 달이라서 중요하다고 했죠.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이 익명으로 담기기 때문에 중간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내년도에 매파적인 입장이 강할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강할지 횟수랑 뭐 지금 금리의 폭이 어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FOMC 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매도평입니다. 사냥감을 찾은 매의 눈빛이 달라진다. 호크아이 커밍 순. 매드토크에서 점도표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점도표를 통해 내년에 기준금리가 또 얼마나 내려갈지 전망을 해볼 수 있다면 이제 당장 앞으로 다가온 12월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부터 18일에 걸쳐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쯤이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일단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3대 주요 지수의 5년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3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에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 위험 자산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선반영해서 시장이 먼저 올랐고요. 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부터 또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특히 올해의 마지막 FOMC 시장에 또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또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올해 마지막 FOMC가 중요한 이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좀 신중해야 한다,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이런 신중론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로써 1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12월 FOMC 주목하셔야겠고요. 또 향후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가 공개됩니다. 3, 6, 9, 12월 1년에 4번밖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년을 앞둔 마지막 점도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12월 FOMC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이 가운데서 시장은 12월 FOMC에서 기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반길 만한 소식 한 가지는 내년 인하에 대한 전망은 낮췄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내년 중순이면 3%대 초반까지도 예상을 했었지만 보시면요. 이번에 한 차례 인하가 된 뒤 시장은 1월에 한 차례 더 그리고 이후 7월 중순쯤에 한 차례 더 인하가 이뤄지는 단 2번의 인하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연준과 눈높이를 맞춰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일단 12월 FOMC만큼은 스몰 컷 0.2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시점마다 조금씩 가능성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5%에서 99%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2월 인하는 기정사실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죠. 다음 페이지도 함께 보실까요? 그런데 이런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이우즈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입니다. 9월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안정화가 됐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위로 조금 올라왔다. 사실 인하가 시작된 이후로 매달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는 게 단순히 스티키, 정말 끈적해서 잘 안 내려오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난 것일까? 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살짝 내비치며 금리 인하에 살며시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죠. 조금 더 강한 제동을 건 인물은 에드 야데니 리서치 회장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기대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다라고 콕 집어 말을 했죠. 파월 의장은 최근에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 왜 굳이 인하를 해야 하는가? 인하할 필요 없다. 여기서 멈춰서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에드 야데니 리서치 회장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어조로 말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강해도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애틀랜타 연은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로는 지금 3.3%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블루칩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블루칩 컨센서스도 보시죠.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 강한 와중에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고 그렇다면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고용시장이 강한 것도 지금 한 가지 이유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고용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텐데 이미 고용시장 잘 가고 있으니 굳이 인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요. 세 가지 이유 함께 더 보실까요? 먼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3대 주요 지수 확인하고 계신데요. 이 가운데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 자산에 더 쏠리게 될 테고 증시가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도 주장을 했고요. 또 랠리를 이어가는 금값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시 금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수요가 더 가팔라지면 버블이 될 수 있다. 또 랠리 이어가는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도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블 상태로 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속도 조절 12월부터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월가에서의 중로는 12월에는 일단 금리를 인하하고 1월부터 동결을 한 뒤 차근차근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요. 12월 금리 인하부터 이렇게 제동을 거는 인물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대응할 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늘보 같은 전략을 한번 쓰시는 건 어떨까요?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 돼 있는 만큼 이미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을 비롯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도표와 코멘트를 확인한 다음 한 박자 쉬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닷새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외인들의 매도 흐름이 코스피를 장 후반에 갈수록 하락폭을 키워가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한때 2,510선까지 반짝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인들의 매도 흐름과 함께 이날 장에서는 0.2% 하락한 2,48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추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698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FOMC에 대한 경계감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일단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시장에서는 숨고른 게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가격 하락에 힘을 더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어제 국내 시간 기준으로 원화 1억 5천만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양자모 관련해서의 변동성 그리고 정치 테마주 안에서 연일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새로운 재료보다도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테마들 위주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 테마와 관련해서 한판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다양한 종목들이 다양한 이슈와 함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죠. 다음 판 보여주세요. 테마와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크게는 정책과 정치 테마 그리고 머스크와 트레이드 테마로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가상화폐까지는 나름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와 정치 테마주는 말 그대로 정치와 이 정책 테마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구글이 먼저 쏘아올린 자공공이 연일 국내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 테마 안에서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엑스게이트 20%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KCS나 ICT-케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난주부터에서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해당 섹터 안에서는 순환매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테슬라 밸류체인 안에서는 그나마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테마단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에게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되어주고 있고요. 또 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은 사실 머스크가 먼저 멘션하면서 시장 안에서 떠올랐던 섹터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수출 호조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드론 관련주들 이날장에서 에이럭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딥마인드도 11%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K-드론의 수출이 60% 넘게 증가했다는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과거 무인기와 관련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드론을 상용화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했던 멘트들이 여전히 이 관련주들에게는 상승의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특히 업비트나 빗썸과 같이 두나무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이번 달이면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달 20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과 함께 이날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2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안에서는 약간의 손바뀜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본격적으로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졌지만 새롭게 이준석 의원과 의원식 의장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안에서의 이 주도 종목들이 뒤바뀜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로 이어가시는 데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와 여러 가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외에도 시장이 주목했던 건 어제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이 브로드컴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1조 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엔비디아 이후에는 반도체 기업 중에는 두 번째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4분기의 호실적과 함께 이날장에서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던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던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브로드컴이 상승하면서 내년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주들에게는 좋은 상승의 재료가 되어졌는데요. 국내로 눈을 돌려서 브로드컴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를 만들어서 직접 고객사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제공을 하는 업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와 관련해서 가엄티스라던가 에이직랜드와 같은 종목들 브로드컴과의 실적이 직결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어제장에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브로드컴에서 직접적인 코멘트가 나왔던 만큼 어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유독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유리 기판 적용을 위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아직 상용화 되기까지의 시간은 남았다라는 코멘트도 있지만 해당 기대감의 관련주들 어제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SIC 관련해서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브로드컴이 해당 섹터 안에서의 점유율을 50%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대표 수혜주가 어제 대뜸 두산이 됐습니다. 상장 30년 만에 신고가 랠리를 이날장에서 펼쳐냈는데요. 한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두산의 칩을 사용해서 ASIC 내재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맞춤형 반도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로 어제는 두산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빅테크 중 한 곳이 퀄테스트를 두산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고요. 해당 수혜를 그대로 두산이 받아갈 수 있을지 일단 30년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한 두산의 모습을 어제장에서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시간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시면 여전히 정치 테마 관련주들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는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이 실제 이 시장 안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새롭게 또 떠오른 정치 테마주로는 이 원희룡 의원 관련주도 있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라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어제 먼저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이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본격적으로 사퇴를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이 원희룡 장관이 대신하는 게 아니냐라는 측근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고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일단 차분하게 기다리자라는 코멘트를 내놨다라고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해당 종목들 다시 한번 급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이 원희룡 전 장관 관련해서 분류되는 다른 종목들 더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외 글로벌 시그널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IRA, 전기차 관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IRA 보조금 폐지하겠다,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최종적으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나 지원들을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와 삼성, SK의 배터리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보조금 폐지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SK온과 포드 합작사인 블루 오벌 SK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출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13조 원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 대출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대출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집권 2기 인사들이 여전히 IRA나 이 지원금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까지 이어질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승인해주긴 했지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서 실제로는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합니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전해졌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배터리 관련주들 어떤 방향성으로 보여질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앞서 브로드컴의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우리가 함께 크게 세 가지 섹터로 어떻게 나눠볼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꼭 주목해서 실적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이면 가장 중요한 FOMC 회의 결과 발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스몰컷으로 진행된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일단 주요 인플레 지표라던가 경제 일정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매일매일 시장 상황 면밀하게 체크하시면서 투자 대응 세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밤사이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5% 하락하면서 무려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1%대 강세를 보이며 2만 선으로 다시금 올라왔고요. S&P 500 지수는 0.38%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정말 강하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월요일장이었고요. 빅테크 대체로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1.68%, 장중 대비로는 조금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1%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알파벳이 3%가량의 오름세, 테슬라는 6%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올해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기준금리 결정되고요. 점도표 공개되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이미 다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이라기보다는 향후 연설과 점도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전망에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8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소비 지표, 그리고 GDP 성장률, 미국 경제가 양호한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공개되고 중요한 물가 지표도 20일에 공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FOMC 말씀드렸다시피 스몰컷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한데요. 월가에서도 지금 중로는 12월 한 번 인하가 된 후 1월에는 동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피력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으로 월요일장 분위기 또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과연 주도주 자리를 이제 내주게 되는 걸까요? 전체적인 S&P 500 지도를 보시면요. 강하게 오를수록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빅테크 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빅테크 안에서도 M7 중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하락했다는 것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온 엔비디아, 과연 이제 주도주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건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이슈로 바로 넘어갑니다.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이 AI 업그레이드에 따른 아이폰 사이클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서비스 매출 굉장히 견고하게 최근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68% 하락했는데 이로써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바닥을 다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주도주 자리를 내주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번스타인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기회가 많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각각 밤사이 3.54% 그리고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파벳을 두곤 제프리스가 2025년 톱픽으로 꼽았고요. 테슬라는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가운데 트럼프가 자율주행과 AI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상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주목해볼 특징주가 있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계속해서 달립니다. 금요일장에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월요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었고요. 금요일장에서 가파르게 바로 뛰어오르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밤 사이에도 브로드컴은 1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골드만삭스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240달러 상향 조정했고요. 회사의 향후 매출과 순익 성장세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 이 확신이 더 강해졌다라는 코멘트에 시장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와 트루이스트도 모두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사실 브로드컴의 주가가 지난 이틀 사이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 목표 주가가 현재의 주가 대비로는 조금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더 높일지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차익 실현하라고 권고를 할지 향후 코멘트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5.62%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JP모건 강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반면에 퇴출이 될 예정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사실만으로도 하방 압력을 받았을 텐데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었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에버코어 ISI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소식에 또 한 차례 하방 압력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8%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내년에 S&P 500 7,400도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쌓인 시간에 S&P 500이 내년에 얼마까지 갈까 그런 목표치를 함께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오펜하이머가 7,1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7,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트럼프 정책에 따른 친기업적 환경이 기대된다라는 게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S&P 500의 목표치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6,800으로 잡았는데요. 강세장의 경우에 7,4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혹시라도 약세장의 경우에는 5,200을 전망하는데 이렇게 5,20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는 높은 시장금리, 고착화되는 인플레이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잘 주시하시면서 S&P 500 지수 계속해서 나아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그널 확인을 해봐야겠죠.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2월 FOMC 정례 회의를 앞둔 만큼 스몰컷 가능성 크게 반영이 돼 있지만 경계 심리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심리가 국내 증시에도 연결이 될지는 살펴보셔야겠고요. 브로드컴 실적으로 AI 수요, 전반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된 가운데 밤사이에 일단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은 강세였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이닉스와 주요 경쟁하고 있는 만큼 이런 마이크론의 강세가 득일지 실일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득이겠지만 제한된 파이 안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만약 마이크론의 HBM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득과 실 잘 따져보셔야겠고요. 테슬라 급등했지만 전기차 호재라기보다 자율주행과 AI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RA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2차 전지주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 어제도 좋았는데 과연 랠리 이어질지 오늘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 시그널까지 찾아봤습니다. 네, 밤새 편에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 증권면 1면과 6면에 걸쳐서 밸류지수의 이제 특별 편입으로 새로 편입된 5개 종목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탄핵 전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 밸류업 지수가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좀 주춤했었죠. 근데 이제 뭔가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 5개 아주 우량한 종목들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KB금융, 현대모비스, 하나금융, 그다음에 KT, SK텔레콤 등 모두 5개 종목입니다.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국내 아주 우량한 대형 주들이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왜 그때 9월 말에 9월 30일 날 편입될 때는 왜 이 회사들은 빠져 있었냐? 뭐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제 이 편입 기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6월 달에 정기적인 밸류업 이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땡겨서 올해 이런 논란들을 일단 빨리 잠재우고 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5개 종목 추가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5개 종목들이 편입이 돼서 이제 105개 종목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6월에 정기 리밸런싱 때까지는 추가 편입, 뭐 특별 편입 또는 편출은 없을 예정이다. 이렇게 어제 거래소가 못을 박았습니다. 또 어제 이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과 관련돼서 또 하나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수급 문제인데요. 2차 밸류업 펀드 3천억 조성을 좀 하겠다. 이게 사실 지난번 9월 말에 얘기 나올 때 일단은 방향성은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연내 이제 조성을 해서 연내에 이제 가급적이면 시장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어제 꺼내놨습니다. 여기에 민간 자금 매칭분 300억도 올해 내로 끝내서 이것도 역시 연내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3,300억 정도 추가 자금이 또 시장에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5개 편입 종목 시장 반응을 좀 보니까요 싹 그렇게 뭐 화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상고하저 분위기였던 탓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KB금융, 하나금융은 다 떨어졌고요. 현대모비스는 2%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 그 통신주 2개 회사, 그러니까 KT는 3.5%, 이 정도가 좀 나왔으면 딱 좋았는데 KT만 그랬고 SK텔레콤도 강보합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뜨뜻미지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통신주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이 많고 금융주들은 좀 여전히 시장에서 조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역시 환율 문제가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에서 이 관련된 부분은 좀 2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밸류업 관련돼서 이 세제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래 좀 유인책으로 좀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배당 관련된 뭐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무산이 됐기 때문에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좀 이게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긴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 부분 간에 좀 여전히 줄다리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 자체가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제 이를테면 여야가 얼마나 가질지 사실 이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야당 쪽으로 무게의 힘이 좀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안 쪽으로 무게가 더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는 이 수급 쪽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개인과 외국인의 얘기인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 개인이 어제 대거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합쳐서 한 5,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한 8거래일 만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매일 거의 주식을 파는 데 급급했다가 탄핵안이 가결돼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뭐 이제 바닥권이다 생각을 하고 좀 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뭐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계속 크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1,000억대 안쪽까지 이제 매도 규모가 줄다가 어제 다시 4,000억대로 매도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표를 한번 보면은요. 어제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삼성, 카카오, 알테오젠, 기아, 유한양행, 벡트, MNC 솔루션, 현대차, HD 한국조선해양, 카카오페이입니다.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의 전체 순매수 금액의 한 40% 정도, 그러니까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보면 카카오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두 종목, 알테오젠, 유한양행, 바이오 대표주들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기아, 현대차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 2개 있고, 그다음에 벡트하고 MNC 솔루션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이 신규 새내기주들을 또 대거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의 순매수는 탄핵안 가결됐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됐다. 지금 코스피가 그러나 코스닥 모두 거의 외환위기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좀 저평가된 상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 탄핵 가결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 두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아직 펀더멘털이 좀 뚜렷하게 개선된 것도 아니고 아직 환율 수준도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요. 또 트럼프 얘기도 좀 당연히 나오고 있고 아직은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리스크, 변수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2016년도에 그때 2016년도에 탄핵 가결되고 2017년도에 코스피가 20%가 넘게 올랐는데 이제 그때를 너무 이제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이제 기관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사실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였던 건 기관입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대거 순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금액이 한 8거래일 동안 2조 5천억 정도 되니까 뭐 거의 기관들이 장을 바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기관들의 수익률 상황을 이제 평가를 좀 해 본 건데요. 그 종목을 한번 보면은요. 계엄 사태 이후 이제 기관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을 좀 보면 일단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기, 현대차, 그다음에 KB금융, 기아,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10종목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인데요. 수익률을 좀 보면 이제 수익률보다 먼저 이제 얼마나 샀는지부터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삼성전자가 거의 40% 가까이, 그다음에 SK하이닉스까지 해서 이 두 종목에만 전체 기관들 순매수 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한 57%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쭉 나머지 종목들 저렇게 매수를 했는데 카카오를 1,300억 넘게 매수한 게 좀 눈에 띄죠. 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2.4%, 하이닉스 5% 넘게 올라서 비교적 괜찮았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부담 때문에 마이너스 한 1% 정도. 그다음에 KB금융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3% 넘게 하락했고, 기아도 약보합 정도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삼성전기는 11% 가까이 올랐고, SK이노베이션 5%, 삼성중공업도 5%, 현대차도 1%가 넘게,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카카오 정도 빼고 나서, 카카오랑 KB금융 빼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플러스를 기록을 했으니까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샀고 수익률도 지난 8거래일 동안 상당히 좋았다. 여기에 또 연기금이 이제 지금 연말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한 19조 정도 된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기관을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이 연말까지 조금 더 어떤 매수세를 좀 끌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기관도 매수 규모가 좀 대폭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쉬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이 기관들 이 수급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타랠리 얘기가 다시 좀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타랠리 사실상 올해는 뭐 끝났다, 이런 분위기들이 특히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시장에 크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탄핵 사태가 이제 해결이 이 탄핵 정국으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해결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산타랠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볼 만한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KLX라는 지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계엄 사태 전후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방송통신 관련된 KLX 지수, 이게 이제 1.57%로 탄핵 소추 전과 그 이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유틸리티도 좀 강보합정 수준에서 1.5%대로 뚜렷하게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막대 그래프죠. KLX 에너지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무려 10%가 넘게 급락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역시 탄핵 가결된 이후에 1%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섹터들이 탄핵안에 가결되고 난 이후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번에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라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20% 전후 이렇게 주가가 거의 폭락을 한 수준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번 산타랠리에서는 이제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특히 실적이 괜찮은데도 낙폭이 컸던 섹터들, 에너지, 기계, 조선, 자동차, 방산,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7일이니까 이제 불과 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일주일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글쎄요, 산타랠리가 과연 우리한테 와 줄지 사실 당장 오늘부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용훈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 얘기에 앞서서 그래도 뉴욕 좀 잠깐 얘기하죠, 뭐. 오늘 보니까 테슬라가 6% 넘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아주 지난주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 브로드컴입니다. 혹시 뭐 테슬라는 갖고 계신다는 말씀 지난번에 하셨었고, 브로드컴도 갖고 계세요? 아니요, 고민하다가 안 샀었습니다. 좀 후회되시겠어요? 아니 뭐 저기 좀 뭐라 그러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쏠림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그쵸,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M7 위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이제 이탈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과부하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저는 의식을 하게 돼서 기존에 갖고 있던 포트 외에 지금 현재는 추가로 편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테슬라의 강세가 또 이제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 이게 좀 불안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뭐 더 살까 뭐 이런 사실 그런 고민을 하세요? 참 저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가능하구나 미국은. 이게 가능하구나. 사실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갖다 스스로 지금 정책을 뒤집거나 아니면 개편해가면서 지금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이제 어저께 나왔던 얘기도 보면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안 해도 뭐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뭐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테슬라고. 그렇죠. 이제 상용화를 이제 어쨌든 26년부터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니까 하나씩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나왔었던 얘기지만은 G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율주행을 포기했죠. 예. 그럼 자율주행을 포기한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데는 웨이모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아직까지 뚜렷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대기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 가가지고 이 삼각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각구도라. 네, 그 가운데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장 많이 차를 깔아놨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축적한 거는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 수혜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죠. 완전히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 재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도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이거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최소 2년 또는 3년 때까지는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샀던 건데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줄은 사실 몰랐죠. 안 불안하세요? 뭐 비트코인 가는 거 봐가지고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브로드컴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편입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이건 이제 후회냐 많으냐 문제는 이제 그건 이제 됐고 결국 이제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볼 정도냐라는 부분은 이사님께서 좀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문형 반도체 글로벌 1위 회사 인데다가 이제 실적 관련돼 가지고도 잘 나왔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AI 가속기가 워낙에 엔비디아 일변도로 맞아요. 네. 시장이 이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브로드컴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이익률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익률을 지금 계속 향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AI 서비스를 갖다가 가격을 좀 낮추고 또 이제 그 실용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격적인 어떤 게 허들이라는 걸 갖다 낮출 수 있는 거는 결국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자체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은 녹아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포텐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글쎄요, 브로드컴을 제가 안 산 이유는 사실 시장 때문에 안 산 거지 회사 때문에 안 산 건 아니거든요. 회사는 좋게 보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주식을 더 늘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살짝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 S&P 500 같은 경우도 최근 12일 연속으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결국은 쏠림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그 주식형 펀드 쪽에서도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자금이 역대급으로 쏠려 있고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산타랠리 이런 것까지도 좋은데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쏠리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서 제가 방산하고 바이오를 이제 경계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던 거하고 같은 논리로 미국도 좀 약간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추가로 편입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좀 흐름을 좀 보고 싶은 거죠. 네. 지금은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사실은 테슬라 이번에 브로드컴 그 급등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엔비디아 이렇게 대항하는 그러니까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사실 그 수혜를 좀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이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또 TSMC는 또 끼더군요. 참 뭐 하는 기승전 TSMC라는 말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 TSMC 쪽에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쪽이 좀 자꾸 밀리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파운드리 쪽은 계속 이렇게 보면 커가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그 시장 점유율 가지고 2위라고 그랬었고 한때는 이제 TSMC를 잡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기를 부렸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었었던 거죠. 네.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 4나노 쪽에서는 수율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4나노.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동안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그 홍보성 기사 뭐 이런 게 아니길 바라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뭐 참. 네. 세계 최초로 3나노 뭐 상용화한다, 2나노 상용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필만 했었지 시장 점유율은 계속 쪼그라들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길 바라고 실제적으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업체를 갖다 그러니까 고객사를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의심을 받을 정도의 삼성전자는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그 중간에 너무 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실망감들이 삼성전자 기사가 나도 이게 맞아라는 의심을 네, 갖게 맞아요. 한다는 게 그게 그게 참 조금 큽니다.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지금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산업에 지금 굉장한 폭발적인 성장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2026년 뭐 이런 얘기 간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체 칩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럼 TSMC라는 이 한 회사가 갖고 있는 캐파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파운드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 커져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삼성한테 기회 요인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부응을 따라갈 수 해줘야죠. 있느냐. 불량품을 계속해서 불량률이 많아진다 그러면 사실 믿고 맡길 수는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수율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HBM 얘기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의 상황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펀더멘탈과 이 수급으로 이제 관심을 좀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외국인 얘기 또 이사님께서도 외국인 수급 문제를 늘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외국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제 보면 상고 하저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지난주에 4일 연속 올랐던 영향도 있고 아니 선반영된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외국인이 4천억 넘게 또 파는 게 또 좀 찜찜해 보여서요. 그런 부분들은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싶네요. 지난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포지션을 이제 잠깐 봤더니 그때는 돌고 돌아 원점으로 그러니까 12월 2일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주가도 거의 회복이 돼버렸고 금요일 날 그쵸.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제 그 계엄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었던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됐는데 그냥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는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렇죠.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불투명성이 완전히 거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친 건 완전히 아니죠. 거치할 수는 없죠. 그 거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문제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이 그 차기 행정부하고 협의하거나 또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협상 주체가 지금 부재하다라는 것들이 그 산업체들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외국인들의 그런 입장들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건 결국 환율인데 그렇죠. 환율이 어저께 보시면 장중에 1,438원을 넘어섰다가 개입 들어와가지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7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밀렸다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환율이 상방 압력을 계속 받고 맞아요.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까 잠깐 보고 오니까 1,438원대 지금 아마 환율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만은 없는 게 엔화도 그렇고 지금 위안화도 그렇고 동반 약세를 보이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파인 거는 맞지만 일단 환 시장 자체가 공교롭게도 그 계엄 이슈 이전에는 1,390원대에서 지금 계엄 이슈 이후에 1,438원, 30 이 정도로 와 있는 상태면은 맞습니다. 지수는 회복이 됐지만은 이 환 자체는 오히려 지금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포지션을 맘 놓고 늘려도 네. 되겠구나 이런 쪽은 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N달러도요 154까지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달러 인덱스도 지금 166.99니까 167선까지 좀 거의 임박을 했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여전한. 이게 사실은 오늘 이제 내일이겠죠.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거라는 게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면 이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도 또 1,440원까지야 올라가지 않겠지만 계속 들어올 테니까 1,430원대 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뭐 높다 이렇게 봐야 될지 싶네요. 내일 금리를 혹시라도 연준이 내리는 게 확실하다고 쳐도 일단 우리만의 의지로 지금 환이라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당국 자체가 지금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용인하려고 하는 입장을 그렇죠, 또 이제 그렇죠.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은 상황이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 개입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불필요하게 이제 외화 낭비가 더 될 수가 있는 부분도 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1,400원 밑으로 환이 급락하면서 원화가 다시 좀 안정이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1,430원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 정도 선에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외국인 수급하고 외환 시장 얘기를 여쭤봤던 것도 결국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 이제 수급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어제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고 양시장에서 5,700억 정도 샀고 계속 팔다가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어제 순매수로 전환한 이유는 이제 바닥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장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시초가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했거든요. 지난주에 사실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수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은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지수상으로는 그 탄핵 이전까지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태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탄핵 소추가 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상황 종료됐다 해서 또 환호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를 우려했는데 뭐 고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 지수가 크게 움직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수보다는 지금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른바 종목 장세. 지난 12월 10일 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폐지가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금투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폐지가 됐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그날 금투세 폐지된 걸 저도 사실은 막상 그게 된다는 얘기를 오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워낙에 그 계엄 이슈, 탄핵 이슈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못하다가.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제가 금투세 폐지 관련돼 가지고 그 상반기,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기관 투자가들은 개별 종목들을 다 바스켓을 비워버렸거든요. 다 팔아버렸거든요. 금투세가 이제 시행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팔아버렸고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던 게 신용이 이제 주가 빠지면서
계속해가지고 네, 줄어버리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것들 동향을 봤는데 그때부터 주식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지난주 아마 수목금을 보시면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저께도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빠졌는데 코스닥이 아마 소폭 오른 걸로 나와 있지만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수가 크게 높지 않았었던 거는 그동안 많이 박살이 나 있었던 그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사실 요즘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수도 상당히 좀 더 탄력 있게 올라온 거는 분명합니다. 코스피가 한 5% 오를 때 코스닥이 2배, 10%가 넘게 올랐으니까 그게 이제 박 이사님 말씀이 좀 저도 확인이 좀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거나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낙폭이 과대하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갈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주말에 그 소팅을 해본다고 종목을 작업을 몇 시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니까 생각처럼 고르기가 쉽지가 않고 그 정도예요. 시장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되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뭐 인물주 낮은 정책주 관련된 것들이 지금 보면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추격하십시오, 사십시오라고 말씀할 만한 이슈는 그러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저도 좀 실수했다 내지는 이게 내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건 뭐냐면 사실 많이 빠졌을 때는 많이 빠진 종목을 우선 고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뭐 업황을 따지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실적을 따지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되게 좀 제한되더라고요. 종목이.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개별 종목장이 되게 되면은 사실 화려해 보이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잘못 손댔다간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더라도 좀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최소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또는 최소한 이 회사 주가 하락을 했었다면 고점 대비 저점의 어떤 갭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걸린 뭐 종목이나 섹터들이 어느 거였어요? 그냥 제가 골랐던 것 중에서는 그 회사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단순한 거 좋습니다. 그 가격 표시기 ESL이라고 하는 사업하는 회사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그 체크를 한 건데 주가는 뭐 작년에 고점이 한 4만 원 근처였었다가 이제 16,000원까지 네. 빠졌다 올라온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고 이제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그 큰 빅바이오들 말고 그 이제 작은 회사들 가운데서 이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익이 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뉴 비즈니스가 이제 내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놓기는 했어요. 근데 네.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장세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분명하다고 보시지만 사실은 또 딱 들어가서 찾아보면 마땅히 또 이렇게 추천하거나 이렇게 좀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또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추천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그 종목 장세이고 어느 정도 바닥은 우리가 확인한 건 맞고 그러면은 좀 종목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몇 가지 기준이니까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서도 좀 견조하고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발굴해서 들어가는 게 좀 적절한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내재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금투세 이슈 때문에 사실 5월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는 내재 가치를 무시하고 빠진 것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조금 답답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본질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환율 1,400원대잖아요. 네. 환율 1,400원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주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이슈입니다,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환율을 보지, 이 회사가 이익이 증가하는구나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에선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뒤질 수 있긴 하지만 오히려 대형주들이 주춤하고 그런 주식들이 좀 밀리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결국은 좀 이제 우리가 고환율에 대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고환율에 따른 뭐 수혜 이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좀 그러니까 옮겨올 필요가 역발상으로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당장의 그 주가의 어떤 등락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네. 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환 관련해서 수혜를 크게 보는 쪽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되는 게 참 시장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뭐 종목 장세의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또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